안녕하세요. 천방지축 사고 뭉친 시모 때문에 큰 곤란을 겪었던 40대 여자입니다. 저보다 어른인 분께 저런 수식어를 붙이고 싶진 않지만 시모는 정말 시댁에서 그런 존재였어요. 특히 시모는 제게 심술을 많이 부려댔는데 시모의 유치한 심술 때문에 전 동생에게 많이 미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모는 그 일로 인해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 됐었는데요. 그 한수만 나오던 일화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다정한 부모님과 저와 남동생 네 식구로 참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16살 때 아빠가 실직을 하시게 되며 저희 집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구조조정을 당했던 아빠는 설상가상 같은 시기에 큰 교통사고까지 당해 한쪽 발목에 평생 장애를 입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집에 틀어박혀 술만 드시기 시작했어요.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아빠는 늘 술에만 의존하며 가족들을 외면하셨죠. 정말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엄만 생계를 위해 식당에 나가 혼자 돈을 벌기 시작하셨어요. 전 그런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돌봤죠. 문제는 동생이었어요. 막 사춘기가 시작되던 시기에 그런 큰 변화를 겪게 된 동생은 크게 방황하기 시작했거든요. 용민이 너 요새 정말 왜 그래? 허구한 날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고 집도 밤 늦게야 들어오고 정말 엄마 속을 이렇게 뒤집어지게 할래? 전 불공평한 세상도 술로 도망친 비겁한 아버지도 전부 다 원망스러워요. 이깟 세상 아주 막 살아버릴 거라고요.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동생은 갑자기 닥친 시련에 너무 크게 엇나가 버렸어요. 동생은 아빠를 원망하며 점점 질 나쁜 무리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나중엔 툭하면 주먹질까지 하고 다니더라고요. 나중엔 아빠를 감싸줄 엄마까지 원망하면서요. 엄만 동생 때문에 툭하면 학교에 불려가셨고 제발 이러지 말라며 동생에게 애원하셨어요. 동생을 착했던 모습으로 돌려놓고자 저도 엄마처럼 울며 애원도 하고 화도 많이 냈었죠. 네가 아버지도 세상도 원망하는 거 누난 다 이해해. 근데 용민아, 뭐든 원망만 하고 살려면 한도 끝도 없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하면서 살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원망 말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서 살아야 인생의 빛이 보이는 거야. 비록 방황하고 있긴 하지만 너도 아빠도 엄마랑 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그런 가족이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넌 충분히 행복해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딴 궤변 늘어놓지 마. 그럼 누나나 많이 감사하고 행복해 하면서 살아. 난 누나 목까지 이딴 세상 다 부숴버릴 거니까. 하지만 쎄도 너무 셌던 동생의 사춘기는 결국 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갔습니다. 동생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로소 정신을 차린 아빠가 엄마와 작은 식당을 시작하며 새 인생을 시작하셨어도 엇나감을 멈추지 않더군요. 용민아, 이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내 힘듦에만 빠져서 가족들을, 특히 널 너무 큰 수렁으로 밀어넣었어. 그래도 용민아, 이 아버지 정말 반성 많이 했다. 이젠 정말 두 번 다시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다시 가족을 위해서만 살 거야. 넌 나보단 더 멀쩡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발 그만하거라. 싫어요. 제 인생은 이미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이제 와서 다시 다정한 아버지인 척, 책임감 있는 아버지인 척 굴지 마세요. 부모님도 저도 동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동생은 여전히 주먹질을 하고 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기보단 어둠의 세계에 몸을 담은 거죠. 결국 동생은 1년간 교도소까지 다녀오게 됐어요. 그런데 복역을 하고 나온 뒤 20대 후반의 나이부터 동생은 비로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을 변하게 한 사람은 당시 동생이 만나기 시작하던 여자친구,
즉 지금의 저희 올케였어요. 동생은 큰 고초를 겪으며 어둠의 세계를 벗어났고 목사님의 딸이던 올케를 따라 교회까지 나가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동생을 보며 놀라기 그지없었던 부모님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까지 빌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혹시 제가 너무 늦었나요? 아직 절 자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두 분께 지은 죄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저 이젠 진짜 새 사람이 돼서 새롭게 살아갈 거예요. 두 분과 누나에게 속죄도 하면서요. 사실은 저요, 아버지가 다시 정신 차렸을 때부터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착한 아들로 돌아갈 엄두도 안 나고 용기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삐딱선을 타고 마음에도 없는 원망의 말을 내뱉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가족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누나, 너무 많이 속썩여서 정말 미안해.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린 드디어 이 마음고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동생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죠. 이후 동생은 올케 아버지의 도움으로 올케 아버지 지인의 인테리어 회사에 취업해 현장 일부터 배우더군요. 왜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인테리어 일을 시작했냐고 물으니 동생은 쑥스러운 듯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내 여자친구가 내 마음가짐을 뜯어 고쳐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주고 싶었어. 사람이 머무는 공간은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는 법이잖아. 나도 내 여자친구처럼 그렇게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동생은 성실히 일을 하며 인테리어 관련 자격증도 따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동생은 나이 32에 올케와 결혼에 골인했는데 올케가 이사 온 날 우리 가족은 거의 은인을 대접하듯 올케를 환영해 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올케와 둘만 잠시 남게 됐던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미니 씨라고 했죠? 제 동생 어디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왜 좋았어요? 동생한테 물어도 쑥스러운지 아무 말도 안 해줘서요. 솔직히 내 동생 미니 씨처럼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 만나기엔 좀 남다른 애였잖아요. 그런 내 동생을 대체 어떻게 만나서 저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에이, 그냥 편하게 올케라고 부르세요, 형님. 어차피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요. 어디서 만났냐고요? 용민이 오빠가 복역하던 교도소에서 만났어요. 전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봉사하고 싶어서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땄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재소자들의 상담 봉사도 다녔었는데 그렇게 용민이 오빠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올케는 동생과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었다더군요. 그때 놀랍게도 동생은 교회도 먼저 성실히 나가고 올케와의 상담에서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에 대해 눈물로 털어놓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상담 때마다 애처롭게 울던 동생에게 올케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다네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사회에서도 따로 만남을 갖다 연인이 되었던 거죠. 제가 해준 말은 별거 없었어요. 그냥 미루고 미룬 후에는 더 큰 후회와 원망을 낳는다는 말을 해줬어요.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 망가뜨리는 건 아주 비겁한 일이라고도요. 아버님이 상처에 대한 도피를 술로 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요. 그리고 세상이 때론 너무나 큰 시련을 주지만 분명 그만한 행복도 준다고 말해줬어요. 형님과 용민이 오빠가 아주 행복했었다던 두 사람의 어린 시절처럼요. 그렇게 투정만 부리고 있으면 다시 찾아온 행복도 불행으로 물든다고 말했더니 자기가 행복할 자격이 있긴 할까 하면서 막 우는 거 있죠? 그래서 세상에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안아줬어요. 들어보니 동생은 생각이 깊던 올케 앞에선 어린 시절의 울보가 되는 모양이었어요. 아마 동생은 순수하고 솔직했던 어린 시절 그대로의 모습이 될 수 있어 올케 곁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올케가 바로 잡아준 덕분에
동생은 정신을 차리고 가족의 곁으로도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올케에게 더더욱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은 올케로 인해 새 사람이 됐습니다. 동생은 결혼 후 경험과 능력을 쌓아 조금 더 큰 인테리어 회사로 이직도 하고 예쁜 조카도 낳았죠. 동생은 자신을 바꾸고 받아들여준 올케와 자신의 처가에 굉장히 잘했고, 올케 또한 저희 집의 자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모두 올케에게 고마워하며 올케를 너무 좋아했기에 저희 집은 은인인 올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갔답니다. 혜정아, 넌 결혼 생각 없니? 용민이처럼 너도 얼른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구나. 아, 마침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요즘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조만간 인사시켜 드릴게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동생처럼 언젠간 정말 좋은 짝과 시댁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한 80% 정도는 이루게 됐어요. 저는 대형마트 직원으로 일을 하다 나이 3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가전제품 매장 직원으로 저를 많이 아껴주던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와 두 손아래 시누이도 마음씨 따뜻한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딱 한 사람, 처음엔 다른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시모가 문제더라고요. 처음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모는 절 사근사근하게 대해주었고 전 그런 시모와 정답게 이야기도 나누고 저보다 무려 5살, 6살이 어리던 시누이들과 함께 음식도 설거지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임신한 큰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전 시아버지께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됐어요. 저기 아가, 요즘 네가 일을 쉬게 돼서 생활이 많이 힘드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갈수록 네가 나 몰래 네 시어머니한테 요구하는 돈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네가 나랑 석준이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네 시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계속 부탁했다며. 그렇게 돈 빌려서 좋은 유모차도 사고 애 옷도 사 입히고 생활비에도 보탰었다며. 근데 사실 우리 집 경제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 돈들 다 내가 네 시어머니에게 줬던 거야. 널 도와주는 거야 뭐가 아깝겠냐마는. 그래도 뒤에서 몰래 계속 이러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조심스레 전화했다. 정 돈이 많이 필요하면 내가 목돈을 좀 한 번에 보내줄까? 그럼 너도 계속 네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리고 석준이한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정확히 뭔지 나한테 말 좀 해주겠니? 아버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전 어머니께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저희 그렇게 형편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오히려 친정 식구들한테 빌리거나 정시댁에 빌리려면 남편하고 상의부터 했겠죠. 제가 왜 몰래 몰래 돈을 빌리겠어요? 혹시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닐까요? 애 유모차랑 옷도 다 선물 받거나 저희 돈으로 산 건데요. 전혀 금시초문인 제 말에 시아버진 당황하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아버진 시모를 거의 저희 집에 끌고 오다시피 해서 오셨더군요. 예, 애미야, 네 입으로 말해봐라. 이 여편네 네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딱 잡아대는데 내가 보기엔 이 여편네가 거짓말하는 게 분명하거든. 애미야, 네가 나한테 돈 필요하다고 계속 빌려갔잖아. 아, 왜 거짓말을 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니께 돈을 빌려요? 어머니, 저도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예요?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께 돈을 대체 왜 빌려요? 아까 집사람이 자기 통장 내역까지 다 확인시켜줬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여편네 예전 버릇 또 도졌네.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이 여편 내가 전에도 이래서 가족들을 고생시키더니 또 시작했구나. 에휴, 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니? 당신 얼른 애미한테 사과 안 해? 애미 팔아서 나한테 돈 뜯은 거 대체 그 돈은 다 어쨌어? 으, 그냥 레스토랑도 좀 다니고 친구들이랑 이곳저곳 놀러도 다니고 쇼핑도 좀 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활비를 짜게 줘?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겠어. 그걸 지금 핑계라고 돼? 당신이 전에 사치한다고 까먹은 돈이 얼만데? 당신 앞으로 생활비 딱 반으로 줄여버릴 줄 알아. 시모는 그제야 제게 진심 없는 사과라며 시아버지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는 그동안 절 팔아서 시아버지에게 계속 돈을 타냈던 거예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돌아간 후 남편은 크게 한숨을 쉬며 제게 사과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해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면서요. 남편은 시모가 전에도 돈으로 가족들의 속을 많이 썩이셨다고 말하더군요. 시아버진 당시엔 은퇴를 하고 경비를 하고 계셨지만 원래는 경찰 출신이셨는데 시모는 시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펑펑 쓰기만 바빴다네요. 어머닌 형편에도 맞지 않는 소비를 계속하고 사셨어. 하나에 몇백에서 1,000만 원도 넘어가는 고급 가구에 비싼 명품 식기에 아버지 몰래 고급차를 뽑아오시기까지 정말 사치의 끝을 달리셨지.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사셨음에도 지금 수중에 노후자금 정도만 겨우 남아있으시거든. 그거 다 어머니 탓이야. 결국 참다 못한 시아버지가 카드도 빼앗고 생활비도 대폭 줄여버리자 시모는 이번엔 자식들의 카드를 가져다 명품 가방과 옷들을 사고 무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유럽 여행 패키지를 할부 결제까지 하고 왔었다더군요. 시모가 하도 가고 싶다고 사정하는 통에 결국 남편과 시누이들은 가방과 옷들만 환불하고 유럽 여행만큼은 보내줬었다네요. 시아버지와 함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 뒤론 시모가 몰래 카드를 가져가서 긁으면 무조건 환불 처리를 했고 나중엔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자꾸 이러면 집에서 쫓아낸다고까지 하시니까 그제 어머닌 잠잠해지셨어. 그래서 나도 동생들도 아버지도 한결 마음을 놓고 있던 와중에 이런 일이 또 터진 거야. 꾹꾹 참고 살던 어머니가 당신이라는 핑곗거리 만나서 신이 나셨던 거지. 미리 말 못한 것도 이번 일도 정말 미안해 여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는 사정이었습니다. 제 동생도 그렇고 어느 집안이든 한 명씩은 소란스러운 모양이구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황당했던 건 시모가 그 일로 제 탓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시모는 제게 전화해 고지고대로 시아버지에게 모든 걸 이르면 어떡하냐며 원성을 내뱉었거든요. 저는 황당한 마음에 대꾸했어요. 어머님, 그럼 무슨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야 했어요? 전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인데요. 이 상황에서 제 탓을 하신다는 건 좀 억울하네요. 그 상황에서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대뜸 화를 내겠습니까? 그래도 예의를 갖춰 잘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 시모는 제게 앙심을 품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너 원래 시댁 식구는 하늘이고 며느린 땅인 거 알지? 여태까진 우리가 착해서 도와줬지만 앞으로는 어림도 없을 줄 알아라. 오늘 점심부터 저녁까지 너 혼자 음식 싹 하고 뒷정리도 다 해. 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군 하늘이고 누군 땅이에요? 그리고 왜 다 같이 먹는 음식을 저 혼자 차리고 치워요? 저도 어른께 되바라지게 대꾸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갑자기 너무 부당하시잖아요. 시모는 제가 시댁에만 가면 갑자기 저만 부려먹으려고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어요. 사납게가 아니라 정말 황당한 표정으로요. 하지만 걱정할 것도 없던 것이 제가 시모와 더 크게 갈등하기도 전에 항상 모든 식구들이 제 편을 들며 시모를 비난해 주더라고요.
엄마, 나랑 하연이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그걸 왜 세연이가 혼자 다 해? 하기 싫으면 엄마나 가만히 계세요. 왜 우리 집 살림을 세연이한테 떠맡겨? 맞아, 엄마. 엄마 설마 저번에 엄마가 잘못한 일로 세연이한테 앙심 품은 거야? 진짜 그러지 좀 마. 엄마가 우리 엄마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런 소리라도 하는 거지. 엄마 밖에서 그러면 요새 진짜 큰일 나. 세상 모든 며느리들이 다 몰려와서 아우성 칠걸? 새언니, 죄송해요. 나머진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새언니는 저기 아빠랑 앉아서 귤이나 드시고 계세요. 이번 귤이 달더라고요. 오빠, 빨리 와. 오빠 부모님 집인데 오빠가 나서서 일을 해야지. 왜 새언니가 저런 소리를 듣게 만들어? 가. 화장실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배가 아파서 제때 못 나왔어. 어머니, 제 아내 좀 괴롭히지 마세요. 처가에 가면 다들 저를 얼마나 귀하게 대접해 주는데 왜 어머닌 도리어 시집살이 시키려고 드세요? 당신 거기서 음식을 하던지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 애미야, 어서 이리 오거라. 내가 귤 까주마. 못된 여편애 같으니라고. 심볼 곱게 써야지. 뭘 잘했다고? 시모 한 사람에게 절 빼고서도 네 사람이 달려드니 시모는 완전히 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며 가족들에게 등 떠밀려 오히려 휴식을 가지곤 했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더 이상 시모는 저에게 시집살이 시키려고 들지 못했어요. 또 어느 날엔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직장 근처에 왔다며 제게 밥을 먹자고 불러내더군요. 마침 식사 시간이었던 터라 저는 시모를 만나러 나갔어요. 며느리를 찾아온 시어머니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시모는 웬일로 제게 고급 회전 초밥집에서 밥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먹으렴. 여기요. 목 막히니까 생맥주도 2잔 주세요. 애미 넌 일하는 중이라 술 못 마시지? 내가 이건 둘 다 마시마. 그러더니 시모는 비싼 접시만 쏙쏙 골라서 미친 듯이 초밥을 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맥주까지 시켜서 시모 쪽에 쌓인 접시만 무려 20개가 넘을 정도로요. 어찌나 꾸역꾸역 초밥을 입에 밀어넣던지 나중에 시모는 배가 너무 부른 듯 헛구역질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미 직감했어요. 시모가 제게 계산을 떠넘기겠다 하고요. 하지만 마침 저도 초밥이 먹고 싶었고 시어머니에게 이 정도도 대접 못해드리겠나 싶어 그냥 별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시모는 그것도 모르고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두고 왔다며 허둥거리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이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죠.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네가 대신 계산 좀 해줘야겠구나. 오늘은 정말 내가 사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괜찮아요. 제가 계산할게요. 저는 기꺼운 마음으로 순순히 계산을 했습니다. 단, 제가 결제한 카드는 남편의 카드였어요. 당시 저와 남편은 체계적인 생활비 관리를 위해 평소 자잘한 식비는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라고 장을 보거나 큰돈이 나가는 건 제 카드로 결제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직장 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식비는 남편 카드로 결제하기로 합의를 봤었기에 저는 당연히 평소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초밥집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은 곧장 놀라서 제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혹시 당신 내 카드를 분실했나 해서 초밥집 이름으로 결제가 30만 원이나 됐던데 혹시 오늘 당신이 다른 직원분들한테 밥 사는 날이었어? 근데 그런 날이면 당신은 무조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잖아. 저는 그런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줬습니다. 통화 상대가 남편인 걸 알게 된 시모는 불안한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전화를 끊은 뒤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더군요. 어찌나 목소리가 성이 났던지 시모의 휴대폰 속 남편의 목소린 제게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뭘? 난 그냥 내가 카드를 두고 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의 카드까지 챙기고 다니면 다녔지. 어머니가 지갑 두고 다니시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필 오늘 지갑을 두고 오셨다는 게 말이 돼요? 차라리 비싼 밥을 사달라고 하시면 당연히 사드릴 텐데 왜 자꾸 제 아내를 목골탕 먹여서 안달이세요? 계속 어머니 집에서도 제 아내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더니 제발 저 좀 그만 집사람에게 미안하게 만드세요. 전화를 끊은 시모의 표정은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날 제가 남편 카드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한들 어차피 남편이 다 알게 됐을 일을 시모는 자신의 옹졸한 계획을 남편과 제가 알 거라곤 생각을 못한 모양이더군요. 시모는 제게 일부러 그랬냐며 화를 냈는데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평소에 전 바로 쓸 카드만 휴대폰 케이스 뒤쪽에 넣고 다니지 목돈 용도의 제 카드가 든 지갑은 가방에 두고 다녔기에 그때 제 수중에 있는 카드는 남편 카드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시모의 심술에도 전 항상 별다른 타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짜증은 좀 났지만은요. 하지만 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제게 계속 약이 올랐나 보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제 편을 드니 구박해도 소용이 없자 시모는 소소하고 치사한 짓까지 해댔어요. 제 의자를 은근슬쩍 뒤로 빼놓는다든지 제게 슬쩍 물을 얹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젓가락이 없어졌다며 저만 나무젓가락을 준다든지 등등 말이죠. 어? 의자가 빠졌네? 어머님, 아까 지나가실 때 제 의자 치셨나 봐요. 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가 워낙 조심성이 많아서요. 하지만 전 워낙 조심성이 많아 의자가 빠진 것도 진즉 눈치챘고 중학생 때까진 육상선수 생활을 해서 워낙 몸이 재빨랐기에 시모가 엎은 물도 가뿐히 피했답니다. 또 젓가락은 제 걸 보자마자 시아버지가 자신의 쇠젓가락을 바꿔가시며 시모에게 먼저 호통을 치시더군요. 이놈의 여편 내가 어디서 이런 옹졸한 심술질이야? 내가 서랍 뒤져서 쇠젓가락 나오기만 해봐. 아니야. 여기 찾았어. 찾아, 여기. 내가 노안이 와서 요새 영 뭘 찾기가 힘들다니까. 시모는 쩔쩔매며 얼른 쇠젓가락을 가져오더군요. 시모는 늘 자신이 저지른 심술에 자신이 더 약올라하며 저를 흘겼어요. 이런 식으로 시모와 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자꾸 절 못마땅해 하는 시모만 빼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하며 절 예뻐해주고 시모 때문에 늘 제게 미안해하던 시아버지와 착한 시누이들 모두가 좋았고 남편 또한 저희 친정에 너무 잘했었거든요. 저와 두 아들에게 잘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유일하게 시모가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평생 무난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5년 뒤 시모는 아주 대형 사고를 쳤어요. 예, 애미야. 네 동생이 인테리어 일 한다고 했지? 네, 어머님. 근데 제 동생은 왜요? 네 동생 연락처 나 좀 알려다오. 당시 시부모님은 사시던 집이 너무 낡아 옆 동네 다른 빌라로 이사를 앞두시게 됐어요. 하지만 그 빌라도 90년대 완공된 집이라 내부가 많이 낡았다고 말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시댁에 갔던 날 시모가 대뜸 제게 동생의 연락처를 물으시더군요. 이유는 이사 갈 집의 인테리어를 맡기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제 이사 가면 우리가 또 이사 갈 일이 있겠니? 앞으로 눈 감을 때까지 평생 살 집이니까 내가 리모델링이라도 새 것처럼 해서 들어가자고 네 시아버지 졸랐다. 그래서 이사 전에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네 동생에게 부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새 사기꾼 같은 업자들도 많다는데 네 동생에게 맡기면 믿음도 가고 좋지 않니? 네 시애미가 하도 졸라대기에 내가 그렇게 하라고 돈도 2천만 원 주고 허락해 줬다. 그러니까 혹시 네 시애미가 돈 떼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시아버진 혹시 제가 걱정이라도 할까 싶어 저를 미리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시아버진 당연히 믿을 수 있었기에 저는 시모와 동생을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곤 중간중간 동생에게 일이 잘 되어가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동생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대답했죠. 문제될 게 뭐가 있어. 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완성도를 보여드리면 되고 사돈 어른께선 정해진 대금만 지불하시면 되는데 내가 최대한 신경 써드릴 테니까 누난 아무 걱정하지 마. 동생의 말에 저는 마음을 푹 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를 믿은 제가 바보였더군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다기에 전 그대로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제게 전화해 아주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사돈 어른께서 돈을 안 내시겠다는데 공사 끝나고 결과물도 마음에 들어 하시길래 내가 청구서를 내밀었거든. 근데 그걸 갑자기 누나한테 청구하라는 거 있지? 그리고선 입을 싹 닦으시더라고. 이거 누나랑 얘기가 잘 된 거야? 뭐? 나더러 돈을 내라고 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환장하겠네. 돈도 한두 푼이 아니야. 좋다는 건 다 하고 싶어 하셔서 처음에 견적이 어마어마했거든. 내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렸는데 꼭 그렇게 하길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나마 가족 할인가 적용해드려서 5,700만 원이 나왔어. 그 견적을 확인하시고서도 진행해 달라길래 그렇게 했고, 심지어 사정이 있다고 선 계약금을 일이 마무리되고 줘도 되냐고 하시길래 누나 얼굴을 봐서 그렇게까지 해드렸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러시면 내가 사장님한테 뭐가 돼? 나 중간에서 되게 곤란해졌어. 5천? 아버님이 주셨다는 돈은 고작 2천이었는데? 미안해, 용민아. 우선 끊어봐. 정말 해도 해도 정도가 있지.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떼어먹을 생각을 하나요? 저는 당장 시모에게 전화해서 따졌어요. 어머님, 저 지금 제 동생이랑 통화했는데요. 왜 대금 지급을 안 하세요? 그걸 왜 저한테 받으라고 하시냐고요. 제 동생 지금 엄청 곤란해하잖아요. 사돈 사이니까 믿고 가족 할인가까지 적용해주고 선수금도 안 받았다는데 제 동생을 이렇게 골탕 먹이시면 어떡해요. 그걸 왜 제가 내요? 아버님이 주신 돈은 어쩌고요. 그것도 예산을 훌쩍 넘는 5,700만 원이 나왔다면서요. 원래 이런 건 자식이나 며느리가 해주는 거 아니냐? 네가 있는데 왜 내가 내니? 그리고 솔직히 네 동생도 참 야박하다. 어차피 자기 회사인데 누나 위해서 사돈 어른들 집 리모델링 좀 공짜로 해주면 덧난다니? 난 돈 못 내니까 네 동생 회사 손해보게 하기 싫으면 네가 직접 지불하던가. 5,700만 원 전부 다. 그런데 시모는 뭔가 헛다리를 단단히 짚고 있더군요. 저는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우며 물었습니다. 네? 제 동생 회사요? 거기 제 동생 회사 아닌데요. 제 동생 그냥 거기 고용된 직원이에요. 그런 동생이 뭘 공짜로 해줘요? 지금만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할인해 준 건데. 뭐? 아니, 네 동생 회사가 아니라고? 아니, 난 네 동생이 인테리어 일을 한다길래 보통 그렇게 말하면 자기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알아볼 거면 제대로 알아보시지. 제대로 잘못하셨네요. 설사 그렇다고 한들 남의 돈 이렇게 떼어먹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어머님, 제 동생 회사든 아니든 이거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 날 텐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제 동생 회사 사장님이 돈을 못 받아내면 분명 소송이라도 걸 텐데요. 소, 소송? 아무리 생각이 짧아도 그렇지 시아버지 앞에선 꼼짝 못 하시는 분이 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더라고요. 그러자 제 동생 회사가 아니라는 말에 1차로 그리고 소송이라는 말에 2차로 당황해하던 시모는 이내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이러더라고요. 나도 다 생각이 있었다. 네 동생 정과자라며? 나 저번에 네가 우리 석준이랑 둘이 속삭이는 얘기 다 들었다. 그걸 나랑 네 시애비한테 속이고 앙큼하게 결혼했더라 너.
네 시아버지 경찰 출신인 거 알지? 범죄자라면 아주 치를 떠는 양반인데 내가 네 동생에 대한 얘기 네 시아버지한테 하면 어떻게 될까? 너 네 시아버지 좋아하지? 근데 그 양반 그걸 알게 되면 넌 상종도 안 하고 싶어 할걸?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한테 계속 예쁨 받고 싶으면 잠자코 너희가 그 돈 다 내. 절대 내 남편이나 딸들한테 말하지 말고 내 남편이 준 2천만 원은 내가 요긴하게 잘 쓸 거니까. 시모는 아주 뻔뻔스럽게 제 동생의 각오로 절 겁박하며 전화를 또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솔직히 저 가족의 정가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니 결혼 전에 미리 시댁에 오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젠 제 동생은 완전 새 사람이 됐는데 괜한 흠을 보여서 뭐하냐며 절 말려섰습니다. 어차피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랬기에 조금은 찝찝한 마음으로 동생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건데 그걸 시모가 알고 울고 늘어진 거예요. 용민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자초한 일이라 정말로 면목이 없다. 너 많이 곤란해졌지? 정말 미안해, 처남. 아, 내가 진짜 우리 어머니 때문에 환장하겠다. 두 사람이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아마 이대로 간다면 매형 어머님 고소를 피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희 사장님 벌써부터 이거 사기 아니냐고 단단히 화가 나셨거든요. 솔직히 가운데서 제가 너무 난처해졌어요. 용민아, 돈은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무조건 받아줄 테니까. 진짜 미안해. 그날 저녁 저와 남편은 동생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동생은 일주일 안에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우리 무조건 그 안에 돈을 받아다 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전 집으로 돌아와 고소장을 직접 컴퓨터로 만들어 프린트했습니다. 시모에게 그렇게라도 겁을 주기 위해서요. 남편도 시모는 그냥 말로 해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분이니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둘은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시모 앞에 고소장을 태연하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고소? 네, 제가 동생한테 말해서 시간을 좀 벌긴 했는데요. 동생네 인테리어 회사 사장님이 일주일 내로 대금 지급 안 하면 어머님 당장 대금 미지급에 사기로 고소하시겠다네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왜 그 회사에서 당신을 고소해? 새하얗게 얼굴이 질린 시모의 뒤로 시아버지가 놀라서 달려나오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께 조곤조곤 설명했어요. 어머님이 제 동생이 다니는 회사가 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인 줄 알고 무려 가족 할인가로 5,700만 원이나 되는 공사금을 지불하지 않으셨다네요. 그리곤 동생 손해보게 하기 싫으면 저더러 그 돈을 다 결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5천? 아, 2천이 아니라? 네, 어머님은 애초부터 절 골탕 먹이실 생각으로 그런 견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시면 어쩌려고 이러냐고 했더니 제 동생을 들먹이면서 겁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결혼할 때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예의가 있어요, 아버님. 제 동생 어릴 때 사고도 많이 치고 교도소도 1년 다녀왔어요. 지금은 옳게 잘 만나서 교회도 다니고 완전 새 사람이 됐는데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건 잘못이니 사과부터 드릴게요.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곤 그 돈을 제가 다 내지 않으면 제 동생 얘기를 아버님께 폭로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부당한 으름장에 굽힐 생각 전혀 없어요. 제 동생의 과거가 멋지다고 생각하진 않아도 뭔가를 감추며 떳떳지 못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전 시아버지께 시모가 2천만 원조차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정면으로 맞설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지 시모는 얼굴이 완전히 보라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제 말을 거들었어요. 아버지, 집사람은 진즉부터 처남에 대해 두 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반대했어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고 처남도 이젠 정말 좋은 사람인데
혹시 색안경을 쓰고 보실까 봐서요. 그러니까 처남일로 집사람 탓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번 일의 핵심은 처남이 아니라 어머니의 만행인 것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어머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 아내 그만 좀 괴롭히시라고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해서 자꾸만 절 창피하게 만드세요? 저희가 벌이가 돼야 얼마나 된다고요. 저흰 그 돈 절대 못 내드리니까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 그 돈 못 내면 어머님 고소당해서 아마 교도소까지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돈 마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교도소? 애미야, 난 이를 그렇게 키울 생각은 없었다. 교도소라니. 여보, 들었지? 나 교도소 갈지도 모르는데 당신 돈 있지? 제발 그 돈 좀 내줘. 2천만 원은 아직 내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3,700만 원만 내줘. 시아버지께 고백을 마친 전 다시 시모에게 살살 겁을 줬습니다. 그러자 질겁을 한 시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아버지를 향해 울부짖더라고요. 하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아버진 시모에게 마구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이 정신 나간 여편네가 당신 이거 범죄인 거 몰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람들 생계가 달린 일로 장난질을 쳐?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봤다고 해도 머리라는 건 장식으로 다 알고 다녀? 그리고 애미 동생이 전과자인 게 뭐? 석준이가 여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비록 과거는 있어도 지금은 누구보다 효자의 성실한 가장으로 사는 것 같던데. 그런 며느리 동생처럼 새 사람이 되긴커녕 계속 이런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고뭉치가 누굴 들먹이면서 겁박을 하는 거야? 여보, 듣기 싫으니까 부르지도 말어. 애미가 가져온 고소장 보니까 아주 잘 됐네. 난 괘씸해서 그 돈 절대 못 내주니까 내가 준 2천 말고 나머진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못 내서 교도소를 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그동안 나나 봐줄 만큼 당신을 봐줬고 이젠 한계야. 당신 같은 인간은 말로는 도저히 갱생이 안 되니까 이참에 교도소에 가는 것도 좋겠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무섭게 왜 그래? 애미야, 석준아, 나 교도소 가기 싫다. 제발 너희가 그 돈 좀 내주렴. 어, 싫어요. 이건 다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애초에 마음을 곱게 쓰셨어야죠. 저도 절대 못 내드려요, 어머니. 어머니 선을 넘으셨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이참에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치르고 나오세요. 엄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나도 하연이도 절대 돈 못 해주니까 엄마 알아서 해. 시아버진 저를 감싸며 시모에게 절대 돈을 못 내준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시모는 완전히 아연 질색이 되어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냉정하게 거절하자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말미는 딱 일주일이라고 말하며 남편과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아버지께서 제게 전화해 말씀하셨어요. 네 시애미가 벌인 일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애미야.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말인데 네 동생의 전과일은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살아왔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법이니까. 그리고 네가 가져온 고소장 가짜인 거 다 안다. 내가 경찰 생활이 몇 년인데 그걸 못 알아봤겠니?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네 시애미한테 겁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나도 맞장구만 친 거란다. 우리 며느리 역시 현명해. 아주 잘했어. 시아버진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시며 동생 회사가 피해당한 돈은 일주일 안에 자신이 책임지고 물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시모가 한 짓은 화가 나지만 그 일로 제 동생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면서요.
하지만 시모는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쭐이 나야 다신 허튼 짓을 못할 거라며 그 사실을 시모에겐 모른 척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와의 전화를 끊은 시아버진 곧장 제 동생에게도 전화해 정중히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돈을 무조건 지불할 테지만 시모에겐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저에게와 같은 부탁도 하시면서요. 으, 애미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네 동생에게도 진즉 전화해서 사과했어. 근데 아무리 사과를 해도 자긴 사장이 아니라 고소 취할 못한다는 거야. 네 시아버지도 절대 그 돈 못 내주겠대. 나 이제 어떡하니? 어? 우리 딸들도 절대 못 도와주겠다는데 제발 너랑 석준이라도 나 좀 도와다오. 내가 이 나이에 교도소를 무서워서 어떻게 가니? 그렇게 가족들 돈을 우습게 알고 펑펑 쓰고 괜한 앙심을 품고 절 골탕 먹이실 땐 언젠간 찾아올 후환도 각오하셨어야죠. 어떻게 제 동생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평소에 어머님이 가족들에게 잘하셨으면 이럴 때 모두가 어머님을 외면했겠어요? 저도 그동안은 참고 살았지만 이번엔 참기 싫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디 남의 돈 귀한 줄도 알고 그 심술보도 좀 고치시길 바래요. 그러마, 내 무조건 그러마. 근데 쓴소리를 해도 도움을 좀 주고 해야 할 것 아니냐. 난 대체 어떡하라고. 시모는 저와 남편을 찾아와 다시금 애원했지만 우린 시모를 냉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딱 닷새 뒤 시아버진 자신들의 노후 자금에서 돈을 빼 동생 회사에 모자란 대금을 전부 지불하셨어요. 묶여있는 돈이 있어 그 정도 시일이 걸리셨던 거죠. 시아버진 돈을 내주는 대신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당신 가족들 앞에서 다짐하고 각서도 써. 또다시 에미에게 심술을 부리거나 에밀 골탕 먹이려고 할 경우 아니면 또 가족들 돈으로 몰래 사치하려고 할 경우 당장 이혼서류에 도장 찍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그동안 당신이 벌인 일, 이번 일 모두 진심으로 사과해. 알겠어. 약속하고 각서도 쓸게. 에미야,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 반성하고 앞으로는 아주 쥐죽은 듯이 지내마. 여보, 나 사과도 다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 정말 큰일 나게 하기 전에 얼른 돈 보내줘. 시모는 엉엉 울며 제게 사과를 하고 정말 각서도 썼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시모가 친 사고를 수습해 주시며 사건은 일단락됐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하고도 몇 달이 지난 지금 시모는 완전히 기가 죽어서 살고 있죠. 몇 천이 넘는 돈을 잃게 된 시아버진 시모를 볼 때마다 아직도 우라가 치미시나 보더군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진 시모를 구박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천장 몰딩에 화장실 문짝에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녹아들어 있으니까 당신이 까먹은 만큼 앞으로 사용료 내고 살아. 화장실 물 내릴 때도 밥 먹을 때도 싫으면 먹지도 싸지도 말고. 시모는 울상을 지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가여우시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다 시모가 자초한 일인 것을요. 앞으로 제가 딱 하나 바라는 건 이젠 제발 시모가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초에 결혼을 앞둔 큰 신우의 신랑에겐 저에게와 같은 짓을 하지 않길, 부디 철이 들어 더 이상 시댁의 불행을 야기하지 않길 바라고 있죠. 전 앞으로 이 집의 며느리로서 시모를 잘 지켜보며 시댁의 평화를 지켜갈 생각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언젠간 시모와도 좋은 고부 사이로 지내고 싶어요. 어쨌든 제 남편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이시니까요. 제 동생을 사람 만들어주고 친정의 평화를 가져다준 고마운 우리 올케처럼 저도 집안을 하나로 묶어주는 든든한 며느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늘 며느리인 절 존중해주시는 시아버지와
두 시누이를 위해서라도요. 사람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자신의 손으로 불행을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한때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가족을 외면하고 실체 없는 원망에만 사로잡혀 방황하던 제 동생과 화목한 가정 속에서도 사치와 욕심만 쫓다가 엉뚱한 앙심에 사로잡혀 결국 기조차도 못 펴고 살게 된 저희 시모처럼요.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조그만 고개를 돌려 세상을 보는 시선을 달리하면 가족의 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말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행복과 불행의 길 중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 살고 계시나요? 나의 기륜과 행불행은 세상을 보는 나의 시선에서부터 결정된다는 걸 사연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 사연을 마치고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